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과 결장자, 이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모비스와 고양소노입니다. 울산모비스는 박무빈을 중심으로 하프코트 공격을 정돈하며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색깔이 뚜렷합니다. 박무빈은 안정적인 핸들링과 스크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미드레인지 점퍼와 킥아웃 패스를 섞어 공격 활로를 열어주며 해먼즈는 내외곽을 오가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동시에 이그보누의 골 및 침투를 위한 공간을 창출합니다. 빅맨 이그보누는 강력한 몸싸움과 위치 선점 능력을 앞세워 페인트존을 장악하고 공격 리바운드 사수 후 즉시 해먼즈에게 연결하는 2차 오펜스의 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리바운드 후 킥아웃으로 이어지는 제공격 구조는 한 번 막힌 흐름도 다시 살려내는 세컨드 찬스 농구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공격 턴수를 늘리고 페인트존 득점과 자유투를 꾸준히 정립하는 효율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고양소노는 이정현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픽앤롤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이정현은 스크린 활용 후 킥아웃 패스와 플로터 등 다양한 선택지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캔바오는 외곽슛과 드리블 인의 강점이 있는 스트레치 포워드로 팀의 스페이싱을 넓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캔바오가 외곽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리바운드 가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 밑에 나이트는 강력한 리머텍과 세컨드 득점으로 인사이드를 책임지지만 이번에 나이트는 결장 예정입니다. 특히 외곽 공격 비중이 높은 날에는 장거리 리바운드 단속에 실패하며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외곽 화력 대결보다 골 밑에 버티는 힘과 리바운드 후 세컨드 찬스 확보 능력이 승부의 핵심입니다. 울산모비스는 이그보누가 박스아웃으로 위치를 선점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 외곽의 해먼즈가 이를 킥아웃 패스로 받아 오펜스를 완성하는 공격 구조를 즐겨 활용하며 짧은 시간 내 여러 번의 슛 기회를 창출하는 이 구조는 상대 수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박무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리듬을 관리하고 골 및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 시도 횟수를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양소노는 득점과 리바운드를 독식하는 구조라 파울 관리와 컨디션이 경기 안정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캔바오가 외곽에 치중할수록 리바운드 부담이 가중되어 골 및 실점이 늘어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정현이 클러치 능력을 갖췄으나 그 전까지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보존하느냐가 관건이며 울산모비스가 의도적으로 골밑을 공략해 파울을 유도할 경우 고양소노는 높이와 피지컬의 열세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리바운드 싸움과 벤치 로테이션에서 앞선 울산모비스가 세컨드 찬스 득점과 자유투를 쌓으며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고 고양소노는 외곽슛 폭발과 파울 억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반전이 가능합니다. 결국 골밑 에너지 싸움과 제공격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울산모비스가 홈에서 경기 전체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울산모비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가스공사와 수원KT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벨란겔이 볼을 소유하며 하이 픽앤롤을 주도하는 공격 색깔을 가집니다. 벨란겔은 풀업슛과 플로터로 연속 득점을 몰아치는 데 능하지만 사이즈 열세로 인해 스위치 수비 시 포스트에서 버티는 힘이 부족하고 파울 관리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김국찬은 스크린을 활용한 캐치앤슛으로 외곽 화력을 지원하나 슛감이 저조할 때 선택지가 좁아지며 팀 리듬을 정체시키기도 합니다. 인사이드는 퍼킨스가 로우 포스트와 페이스업을 오가며 책임지지만 그에게 공격 비중이 쏠릴 경우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픽앤롤 수비 시 위치 선정이 모호해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결국 벨란겔과 퍼킨스의 투맨 게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헐거워지고 리바운드 단속에서 약점을 노출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수원 KT는 하윤기를 골밑 축으로 두고 힉스와 카굴랑안이 주변을 보좌하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윤기는 단단한 스크린과 롤린 후의 깊은 자리 선정으로 높은 마무리 확률을 보장하며 공격 리바운드 사수에도 강점을 가집니다. 팀의 기본 골격은 인사이드 침투 후 외곽으로 볼을 돌리는 전술로 힉스가 드라이브인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면 코너의 카굴랑안이 킥아웃 패스를 받아 오픈 찬스를 마무리하는 드라이브 앤 킥 구조가 핵심입니다. 카굴랑안은 단순한 슈터를 넘어 볼 흐름이 막힐 때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공격을 이어가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윤기의 높이와 힉스의 돌파력, 카굴랑안의 패싱 센스가 결합되어 내외곽을 동시에 공략하는 입체적인 루틴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홈팀 한국가스공사의 초반 기세보다 시간이 갈수록 내외곽 밸런스 우위를 점할 수원 KT의 흐름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벨란길의 긴 볼 소유가 결국 퍼킨스에게 투입되는 단조로운 패턴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상대가 퍼킨스를 향한 더블팀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킥아웃 실패에 따른 턴오버나 무리한 슛으로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수원 KT는 하윤기의 스크린을 기점으로 힉스가 페인트존을 파고드는 드라이브 앤 킥 구조를 꾸준히 가동할 것이며 상대 수비가 처지면 직접 마무리하고 전진하면 롤리나는 하윤기를 활용해 손쉽게 득점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이드 침투 후 코너의 카굴랑안에게 연결되는 킥아웃 패스는 한국가스공사의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리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윤기의 공격 리바운드 가담까지 더해진다면 수원 KT가 세컨 찬스를 통해 점수를 쌓으며 승부처 안정감에서 앞서 나갈 여지가 큽니다. 결국 단순한 투맨 게임에 의존하는 홈팀보다 골 및 장악력과 외곽 효율을 동시에 갖춘 수원 KT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입니다. 수원 KT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입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를 축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라이트 의존형 팀입니다. 비에나는 파워풀한 스윙과 다양한 코스 활용으로 하이볼 상황에서도 득점을 뽑아내는 해결사이며 야쿠브는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을 담당하나 세터와의 호흡에 따라 기복을 보입니다. 나경복은 리시브 부담이 커질 때 공격력이 반감되는 경향이 있고 이준영은 리시브 보조와 사이드 찬스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비중을 나눠 갔습니다. 팀의 고질적인 문제는 리시브가 흔들리면 비에나에게만 하이볼이 몰리는 단조로운 패턴에 빠지는 것인데 이로 인해 야쿠브의 속공과 나경복, 이준영의 빠른 공격 루트가 차단되며 운영이 뻑뻑해지는 흐름이 잦습니다. 리시브 안정감과 중앙 싸움에서 밀릴 경우 비에나에게 과부하가 걸려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성공률과 집중력이 하락할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들블로커를 활용한 속공과 시간차 공격을 정교하게 구사하는 조직형 팀입니다. 노련한 세터 한 선수는 탁월한 조율 능력으로 흔들린 리시브 상황에서도 템포를 조절하며 김규민과 최준혁은 빠른 속공과 블로킹으로 중앙을 장악해 상대 수비를 분산시킵니다. 중앙의 위협이 살아나면 사이드 에이스 러셀의 오픈 및 백어택 성공률이 극대화되는데 러셀은 파워와 각도를 겸비해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입니다. 팀 컬러상 강섭으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든 뒤 한 선수가 속공과 사이드 공격을 배분하며 수비 블록을 공략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리시브 안정감만 뒷받침된다면 세트 중반 이후에도 일정한 템포와 강타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비에나의 결정력에 의존하는 KB손해보험과 중앙 속공 및 시간차 시스템이 정교한 대한항공의 구조적 대비가 뚜렷합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를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으나 나경복과 이준영의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비에나에게만 쏠리는 단조로운 패턴에 갇힐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김규민과 최준혁이 중앙에서 속공 위협을 지속하며 상대 블로커를 분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한 선수가 러셀의 오픈 및 백어택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서브 압박으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공략하면 야쿠브의 중앙 가담이 줄어들며 KB손해보험의 블로킹 라인마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려도 한 선수의 노련한 조율로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달리 KB손해보험은 세트가 거듭될수록 비에나의 체력 부담과 리시브 불안이 겹치며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시브 안정성과 미들블로커 활용도 사이드 화력의 밸런스 면에서 앞선 대한항공이 경기 운영의 주도권을 틀어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대한항공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현대건설과 대전정관장입니다. 현대건설은 블로킹과 수비의 연결고리가 매우 정교하게 맞물린 팀입니다. 양효진은 상대 세터의 움직임을 읽는 두뇌형 블로킹으로 유효 블록을 만들고 리시브 각도를 조절하며 속공과 이동 공격에서도 리그 정상급 위력을 발휘합니다. 외국인 선수 카리는 빠른 템포의 속공과 후위 공격을 전담하는 메인 스코어러로서 높은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지우는 날개에서 빠른 볼과 다양한 코스 공략을 통해 팀 화력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일본 출신 자스티스가 합류하여 리시브와 디그에서 독보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세터가 원활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은 카리와 정지윤의 화력, 자스티스의 수비, 양효진의 높이가 조화를 이루어 블로킹 수비 제공격으로 이어지는 루틴을 완성했으며 랠리가 길어지는 승부처에서도 조직적인 득점 패턴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 정관장은 자네테의 강타 패턴에 높은 공격 비중을 두는 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자네테는 높은 타점의 직선, 크로스 공격은 물론 후위에서도 파워풀한 득점을 뽑아내는 확실한 옵션이며 박혜민은 사이드아웃 상황에서 과감한 공격으로 화력을 보태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신은지는 라이트 옵션으로서 높이를 활용한 공격과 서브로 변화를 주며 중앙의 안예림은 세터와의 호흡을 통해 속공으로 상대 블로킹을 견제합니다. 팀 컬러상 리시브만 안정되면 중앙과 사이드를 섞는 폭발력을 보여주나 리시브 효율이 떨어지는 날에는 자네테와 박혜민에게 볼이 몰리며 세트 플레이가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합니다. 특히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며 역전 허용 시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표면적인 화력 대결보다 블로킹과 수비의 연결고리 및 리시브 안정성에서 앞선 현대건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의 블로킹 타이밍 조절과 리베로 라인의 정교한 수비가 결합된 시스템을 통해 상대의 강타를 받아내고 다음 공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메인 스코어러 카리는 중앙과 후위를 오가며 일정한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지윤의 날카로운 측면 공격과 자스티스의 안정적인 리시브 지원이 더해져 공수 밸런스가 매우 견고합니다. 하지만 카리는 부상으로 인하여 결장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반면 대전 정관장은 자네테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높은데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세터의 선택지가 좁아지며 현대건설의 블로킹 벽에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강서브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 시작하면 대전 정관장은 공격 템포를 올리지 못한 채 단조로운 패턴에 갇히게 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건설의 조직적인 제공격 루틴이 빛을 발할 여지가 큽니다. 대전 정관장이 안예림과 박혜민을 활용해 반격을 시도하겠으나 리시브 불안이 노출될 경우 수비 집중력까지 동반 하락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리시브가 흔들려도 조직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현대건설의 구조적 강점이 세트 후반 승부처에서 차이를 만들며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건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원주 DB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공격 실패 후에도 워싱턴의 빠른 백코트와 아반도의 시야 차단을 통해 견고한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는 트랜지션 수비 강점의 팀입니다. 윙 자원인 아반도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패싱 레인 차단과 스위치 수비에서 에너지를 뿜어내며 워싱턴은 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로테이션을 메우고 박스아웃을 통해 세컨드 찬스 허용을 억제합니다. 골밑의 김종규는 풍부한 경험을 살린 수직 수비로 파울 없이 페인트존 최종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감을 더합니다. 공격 시에는 특정 선수에 의존하기보다 세트 오펜스와 스크린 활용을 통해 미스매치를 유도하며 코너와 엘보 지역의 2차 옵션을 유기적으로 살려내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결국 워싱턴 김종규의 높이와 아반도의 외곽 수비가 조화를 이루며 공수 전환 완성도가 높은 밸런스형 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원주 DB는 알바노가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픽앤롤 상황에서 활로를 찾는 팀입니다. 하지만 알바노의 볼 소유와 아이솔레이션 비중이 높아질수록 팀 동료들의 오프볼 무브가 정체되며 공격 리듬이 끊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골밑의 무스타파는 피지컬이 좋으나 더블팀 압박 시 킥아웃 타이밍이 늦어 무리한 마무리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보배는 헌슬 플레이는 좋으나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 오픈 슛을 허용하는 등 수비 기복을 보입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후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알바노의 야투 실패가 상대의 빠른 역습으로 이어지며 연속 실점을 내주는 패턴이 잦습니다. 무스타파가 파울 트러블이나 스위치 수비 상황에서 고전할 경우 골밑 장악력마저 급격히 하락하여 강한 수비 조직력을 갖춘 팀을 상대로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공격 실패 후 수비 진영을 갖추는 전환 속도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워싱턴의 빠른 백코트와 아반도의 전방 패스 차단을 통해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 전환 완성도를 보여주며 야투가 침묵하는 구간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반면 원주 DB는 알바노의 공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그의 드라이브인이 막히면 팀 전체의 리듬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무스타파의 느린 수비 복귀 속도로 인해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를 허용하는 등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견고한 스위치와 헬프 로테이션으로 알바노의 핸들링 공격을 무력화할 것이며 공격에서도 김종규와 워싱턴,
아반도를 활용한 다각도 루트로 원주 DB의 수비 로테이션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DB가 알바노의 운영과 무스타파의 높이로 맞서겠으나 안양 정관장의 압박 수비와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이 이들을 압도할 여지가 큽니다. 결국 공격이 막힌 상황에서도 수비 라인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는 안양 정관장이 홈 2점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부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양 정관장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